자, 계속 볼까요? 270페이지 오셔서 자, 다시 요 그림을 좀 다시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간몇건 뜻이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누구는?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때 동시간몇건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먼저 동시간몇건 아까 무슨 계약에서 나오는 그랬죠? 쌍무계약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시이행의 합력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갑하고 우리 체결한 계약이 무슨 계약이 돼야 되죠? 쌍무계약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슨 계약일 건? 쌍무계약일 건. 그 다음에 동시이행의 합력권이 성립하려면 자기 채무의 이행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에 도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도 변제게 왔는데 갑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을이 나도 대금 지급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권리니까 동시합력권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채무가 뭐가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고 청구해야 돼요? 하지 않고 청구해야 돼요? 하지 않고 청구할 것. 이게 세 가지 요건입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무슨 계약일 것? 쌍무계약일 것. 두 번째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다시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고 청구할 것, 하지 않고 청구할 것, 하지 않고 청구할 것. 요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효력은 요거예요. 채무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칠판에 다시 와서 동시합력권은 뜻이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부담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위험부담. 자, 오른쪽에 와서 위험부담은 좀 필기를 먼저 하고 합시다. 그 점 3번에서 위험부담이라고 해서 쓸만한 공간이 한 3줄 정도 되죠. 거기 세 가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쌍무계약에 있어서 다시 써봐요. 271페이지 점 3번 위험부담 옆에 첫 번째 쌍무계약에 있어서, 그다음 두 번째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다음 세 번째 후발족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 다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족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 이게 위험부담이라는 겁니다. 다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족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이게 위험부담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던 사례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 사람이 황소 한 마리 가지고 있어요. 황소 한 마리 가지고 있고 황소 한 마리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갑의 의미가 뭘까요? 황소를 팔았으니까 갑의 의미는 황소 인도 의무죠. 황소 인도 의무. 그러니까 동산 같으면 동산 인도 의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을의 의무는 뭐죠? 을은 대금 지급 의무.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 가격은 1,000만 원으로 하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소 한 마리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 갑이 자기가 키우던 황소 한 마리를 1월 1일에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3월 1일에 황소로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정한 겁니다. 여기는 계약 체결 시, 여기는 이행기예요. 자, 그런데 2월 1일에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서 황소가 유실이 됐다는 겁니다. 2월 1일에 홍수로 황소가 유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황소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요 위험부담은 불가능해진 채무를 기준으로 당사자 이름 붙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불가능해진 채무를 기준으로 당사자 이름 붙이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졌으니까 황소 인도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 뭐죠? 그 사람은 채무자. 황소 인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 뭐죠? 채권자예요. 그 다음에 홍수로 유실이 된 거. 홍수로 유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유실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건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것에 대해서 채무자 갑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겁니다. 그다음 2월 1일에 홍수로 유실이 된 거예요. 그럼 2월 1일에 유실이 됐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물론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황소 인도가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니까 이게 무슨 물론이 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이 되는 겁니다. 후발적 불능.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죠. 주고받고 관계에 있으니까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 이때 나오는 문제가 바로 뭐다? 이게 위험부담이라는 겁니다. 다시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게 위험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2월 1일에 홍수가 나서 황소에 유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것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갑의 황소 인도 채무는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당연히 소멸해야 되죠. 소멸해야 되죠. 만약에 존속한다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홍수로 유실이 됐다. 그럼 갑의 채무가 존속한다 그러면 갑 보고 그 홍수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소를 이제 잡아야 되니까 홍수 안에 들어가서 뭐 갑도 죽으라는 뜻이니까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갑의 황소 인도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 그런데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일단 결론을 내리지 말고 좀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한다면 결국 갑은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한다면 갑은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누가 손해보죠? 갑이 손해보죠. 갑이 어떤 손해를 봐요? 갑은 황소도 또 내려가고 돈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때는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황소 인도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은 채무자죠. 그럼 이 경우에는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의 황소 인도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한다면 결국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 되죠. 이때는 누가 손해봐요? 을이 손해보죠. 을이 어떤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을은 황소 인도를 못 받는데도 매매 대금을 줘야 되니까 이때는 을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소 인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 뭐죠? 채권자죠. 따라서 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경우에는 누가 위험 부담하고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고 두 번째는 누가 위험 부담한다.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의 채무도 소멸하는 게 원칙일까요?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일까요?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소멸하는 게. 왜냐하면 아까 쌍무계약은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주고받고의 관계. 즉 갑의 채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갑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소멸하는 게 원칙이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고 그다음 요 채무자인 갑이 위험을 부담하는 게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다만 우리 법은 언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537조 조문을 봐야 되겠어요. 537조. 그럼 271페이지 아래쪽에 내려오실까요? 271페이지 아래쪽에 다시 537조 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거기다 밑줄 하실 내용이 뭐냐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그렇게 밑줄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밑줄하고 거기다가 홍수 이렇게 써봐요. 홍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수가 말해주는 바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홍수로 유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황소 인도를 못한 것에 대해서 갑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또 홍수로 유실이 됐으니까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것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가 위험부담한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위험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럼 갑에게도 책임이 없고 을에게도 책임이 없으니까 일단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갑의 황소인도 채무는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죠. 또 요 홍수로 유실이 된 거니까 을이라는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럼 갑의 채무도 소멸하고 을의 채무도 소멸하니까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갑이라는 사람은 황소도 떠내려갔고 돈도 못 받으니까 채무자 갑이 미움을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은 쉬운데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법은 언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게 한 가지죠. 그 한 가지가 뭐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다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누가 위험 부담한다?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유실이 됐어요.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면 을의 잘못으로 황소가 유실이 된 거니까 이때는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또 아무런 공이나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갑한테는 아무런 공이나 과실이 없으니까 갑의 황소인도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죠.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갑이 인도를 못하게 된 거니까 갑의 황소인도 채무는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해야 돼요? 존속해야 돼요?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인도가 불가능해진 거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야 되죠. 결국 이때는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을이라는 사람이 위험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황소인도를 못 받는데도 매매 대금 1,000만 원 줘야 되니까 이때는 을이 위험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예외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그게 537조예요. 이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538조.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537조고 이건 한 가지.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538조인데 이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자, 한 장 넘어가서 538조 1항 봐봐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 다음 밑줄합니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그렇게 밑줄 한번 하세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다가 동그라미 1. 여기서 채권자는 갑을 말하는 거예요? 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인도가 불가능해진 거니까 황소인도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은 채무자고 그다음 을이 채권자죠. 그러니까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끝에 가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인도가 불가능해진 거니까 갑의 황소인도 채무는 소멸하지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채권자의 그 다음 밑줄합니다. 수령지체 중에부터 밑줄하고 따라오세요.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그렇게 밑줄합니다.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거기다 동그라미 2 이렇게 하시고 이행할 수 없게 되는데 또 같다. 같다는 게 뭘까요? 같다. 그러니까 같다에 해당되는 걸 앞이랑 첫 번째 문장에서 같다에 해당되는 걸 밑줄 한번 해볼까요? 같다는 게 뭐냐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같다의 뜻입니다. 자, 수령지체니까 잘 따라오실까요? 황소 매매계약 체결한 건 1월 1일이고 황소를 인도해 주기로 한 게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 3월 1일에 갑이 트럭에다가 황소를 이제 싣고 을의 주소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을이 부재 중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물을 갖다 주러 갔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걸 이걸 수령지체라고 말해요. 채권자 쪽에서 목적물의 수령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수령지체입니다. 그러면 이 황소를 갖다 주러 갔는데 을이 부재 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황소를 마땅히 보관을 시킬 데도 없고 돌아오던 길에 병이라는 사람이 황소를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병이 값 몰래 황소로 훔쳐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돌아오던 길에 병이 황소로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수령 지체 중 병이 훔쳐가지고 간 거니까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황소 갖다 주러 갔는데 우리 안 받고 있다. 황소 보관할 데가 없어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갑 몰래 병이 갑의 황소를 훔쳐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령 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거예요. 이때 전체적으로 보면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갑에게는 잘못이 없죠. 왜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갖다 주고 돌아오던 길에 갑 몰래 병이 훔쳐가지고 가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갑의 황소인도 채무가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야 될까요? 소멸해야 될까요? 존속, 소멸. 존속해야 되죠. 존속. 왜 존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을이 수령을 뭐하고 있던 중에 지체하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해야 되죠. 을이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채무는 없어지고 을의 채무는 존속하는 거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결국 을이 황소인도로 못 받는데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첫 번째,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되려면 전제 조건 3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 3가지가 뭐죠? 먼저 우선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위험 부담이라는 겁니다. 다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무슨 문제? 위험 부담 문제. 그러니까 위험은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그다음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몇 가지다? 2가지. 그 사유 정리해서 외우면 되는 겁니다. 먼저 홍수를 잘 생각하세요. 홍수. 이게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몇 가지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은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로 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2가지가 뭐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다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유실이 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황소 갖다 주러 갔는데 안 받고 있다가 돌아오던 길에 몰래 병이 확세해 가지고 간 거. 이게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요? 2가지. 첫 번째는 뭐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2번째,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자, 이게 위험 부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봅시다. 동시이행의 항명권하고 위험 부담은 무슨 계약일 때 나오는 거예요? 쌍무 계약. 쌍무 계약이 되려면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뭐가 있어야 한다?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련성.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을 때가 결련성. 즉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말을 서로 할 수 있을 때 결련성이 있고 쌍무 계약이 되는 겁니다. 쌍무 계약에서 나오는 문제 2가지가 뭐라고요? 동시이행의 항명권하고 위험 부담. 동시에 항명권이 성립하려면 3가지 성립 요건 갖춰져야 된다 그랬죠? 무슨 계약일 건? 쌍무 계약일 건. 2번째,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건. 3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할 건. 위험 부담도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3가지가 있죠.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위험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좀 봐볼까요? 얘는 의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제3자를 위한 계약 273페이지에 가서 거기는 그 상단본에 올라오시면 기억해서 구체적인 예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은 해마다 뭐 계속 같은 사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사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으면 칠판 오실까요? 이번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준 거예요. 화살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1억 원을 빌려준 거예요? 병이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은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 을과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일단 딱 보면 이제 갑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을로부터 얼마를 받아서 1억 원을 받아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줘야 될 관계라는 겁니다. 1억 받아서 결국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줘야 될 상황이니까 아예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네가 매매 대금 1억 원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건 누가 체결한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런데 매매 대금 지급 채권은 누가 취득하는 거죠? 병이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요 병에게 1억 원의 돈을 줘야 될 채무를 지고 있는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과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을 네가 직접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 대금 지급해 줄래라고 부탁을 하고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갑하고 을이 체결했지만 매매 대금 지급 채권은 병이라는 사람이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 특별한 의의로 뭐 외울 건 없어요. 그냥 요 말 뜻 그대로입니다. 둘이 계약을 해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모든 경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뭐라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당사자 이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갑 이 사람은 요약자라 그래요. 여기는 왜 요약자로 이름 붙였을까요? 약속을 요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약자. 그러니까 을은 낙약자라고 말하죠. 낙약자. 약속을 승낙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의 이름은 이 사람은 수익자 또는 제3자라 그래요. 제3자. 그다음 갑을 채권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을을 채무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때 병을 제3자, 수익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세트는 뭐냐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한 세트예요. 수익자.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제3자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세트가 이런데 우리 판례는 그 판결문에 갑은 요약자로 표시를 하고 을은 낙약자로 표시하는데 이때 수익자로 쓰는 게 세트가 맞는 표현인데 병을 판결문 쓸 때 수익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3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라고 써야만 그 문장의 의미가 좀 부드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좀 용어를 교차해서 쓰는 거예요.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제3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판례대로 당사자 이름을 정리해 두는 게 문제 풀 때 유리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제3자입니다. 제3자 또는 수익자. 그럼 먼저 당사자를 찾아보죠.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절대 얘는 당사자이다 아니다네요.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모든 경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이 사람은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고 계약상의 권리만 하나 딸랑 취득하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에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가 요약자고 낙약자 그건 두 당사자고 병은 절대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얘는 절대 당사자이다 아니에요. 여기도 삼면관계라고 해서요. 먼저 갑과 병 사이 관계 이건 대가 관계라고 하고요. 그다음 갑과 을 사이 관계는 보상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을과 병 사이 관계는 이건 수익 관계라고 그래요. 수익 관계. 그러면 칠판 다시 와서 여기는 왜 대가 관계라고 이름 붙였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왜 대가를 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름 붙인 게 대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병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왜 대가를 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를 대가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갑과 을 사이 관계는 보상 관계인데 이제 보상 관계는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갑이 보상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을이 보상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저는 이걸 이해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게 핵심이고 나는 깨닫게 됐는데 누가 보상을 받는 거죠? 갑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을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을이 보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을은 매매대금 1억 원을 누구한테 주죠? 병한테 1억 원 주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 그 을이 보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로 이름 붙인 거고요. 수익관계는 말 그대로 이익을 얻는 관계라는 거죠. 병이 을로부터 이익을 얻는 관계라는 뜻인 겁니다. 다시 갑과 병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대가 관계.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보상 관계. 을과 병 사이의 관계는 수익 관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3자를 위한 계약이 우리 실제 생활에도 뭐 많죠. 대표적으로 그 물건 인터넷으로 물건 이제 주문을 이렇게 했어요. 물건 주문하면 뭐 주문 받은 데서 그 택배 회사한테 그 택배 물건 운송 계약 체결해줘. 운송 계약 체결해서 그 택배 물건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을 받은 회사가 택배 회사 계약을 맺는 거죠. 운송 계약을 맺어서 그 물건이 저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주문을 받은 회사가 택배 회사하고 이제 물건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그 물건이 저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니까 이게 우리 실제 생활에 가장 많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꽃배달 서비스 같은 거 또 생각하시면 되죠. 꽃배달 누구누구한테 꽃 배달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배달 의뢰받은 꽃배달 하는 측에서 꽃 만들어서 꽃배달 하는데 연락을 해서 그 꽃배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꽃배달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당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요약자와 낙약자. 그러면 몇 가지 좀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사기 강박 배울 때 사강 취선 생각나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지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을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 그럼 사기를 당했으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에요? 병이에요? 둘 다예요. 갑이죠. 갑. 그러니까 갑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당사자인 갑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지금 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매 대금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을은 대금 지급해줄 의무가 있어요. 누구한테 대금 지급해줄 의무냐면 그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기는 하지만 채무는 갑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 1억 원을 줄 채무를 갑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돈 1억 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한 거죠. 그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에요? 병이에요? 둘 다예요. 을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다, 병이다, 둘 다다. 갑이죠. 갑. 왜냐하면 갑이 계약에 뭐니까 당사자니까 갑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병은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갑이라는 사람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은 당사자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청구를 하던가 병이라는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제3자는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랬죠. 근데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자기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제3자는 뭐는 아니지만 당사자는 아니지만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요 제3자도 자기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낙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제3자는 뭐가 아니어서 당사자가 아니어서 취소, 해제 이런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요 제3자가 낙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은 언제 권리를 취득하게 될까요?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무엇을 한 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관계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요 3년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관계는 뭘까요? 3년 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관계는 당연히 보상 관계죠. 왜 보상 관계가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요약자와 나약자가 계약의 뭐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 관계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그 다음에 이 대가 관계는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왜 대가를 주려고 하느냐라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대가 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무슨 관계가 유효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 관계가 유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 요건 두 가지를 교재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와 볼까요? 273페이지 밑에 성립 요건에 가서 첫 번째 무슨 관계가 유효할 건, 보상 관계가 유효할 건. 다시 무슨 관계가 보상 관계가 유효할 건. 두 번째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을 것. 약정 동그라미 할까요? 제3자 수익 약정. 이건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 병으로 하여금 권리를 얻도록 하자는 뭐만 있으면 된다. 약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실까요? 자, 첫 번째 무슨 관계가 유효할 건, 보상 관계가 유효할 건. 그다음 두 번째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을 것. 그러니까 이게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럼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 병의 권리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건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은 그냥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 병으로 하여금 권리를 얻도록 하자는 두 사람의 약속만 있으면 돼요. 약속만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비로소 병의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그냥 제3자 수익 약정이지 절대 수익의 의사표시는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여기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다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무슨 관계가 유효할 건, 보상 관계가 유효할 건. 두 번째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을 건. 그 다음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계약의 해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